예, 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인간과 직장, 어, 직장에서의 인간, 이런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직장이란 참 소중한 곳이죠. 누구에게나.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직장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먼저 그 회사 혹은 직장에서의 근무자들과 관련해서 조직관리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회적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집단의 역할, 또 조직과 구성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래된 경영학에서의 조직관리 모형으로는 X이론과 Y이론이 전통적입니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의 교수팀이 시카고에 있는 한 정부 회사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죠. 경영학 연구팀은 시카고의 전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조명이라든지 환기 이런 근무 환경, 물리적인 그런 근무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는 전제 아래 조명을 2배 이상 실내 조명을 밝히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마쳤습니다. 역시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졌고 불량률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심층 연구에서 살펴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어떤 환경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노동 조건이라든지 임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장 내에서의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환경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조직에서의 어떤 사회 환경 또는 조직이 회사에서 고양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경영학은 인사관리 혹은 노무관리라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이론 중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X이론이라는 것은 대체로 사람들은 신뢰할 수도 없고 또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게으르고 또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근무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외적인 통제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Y론이라는 것은 근무자들은 적절하게 동기부여가 되기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직무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하고 능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무자의 잠재 능력을 촉발시키는 일이 관리자의 본질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최근에 이제 좀 더 각광을 받게 된 G이론이라는 것은 자유방임형 형태의 관리 방식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무자 간의 어떤 상호 신뢰라든지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 주축으로 장기 계획이라든지 또 노사 간의 협력적 인간관계가 상당히 생산성을 높이더라는 것이죠. 효율적인 그런 업무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로는 구체적으로 장기 고용에 따른 계획 또는 근면 증시의 인사 고가라든지 느린 승진제도 또 정기 이동이라든지 비전문적 경력 집단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또 명시적 인사하고 노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개인의 책임 이런 것들을 채택해야 굉장히 회사가 효율적이고 잘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세 가지 조직관리 모형에서 X 이론과 Y 이론을 한번 대비시켜 보면
일이란 본래 X 이론에서는 일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죠? 반면에 Y 이론에서는 일은 작업 조건만 잘 정비되면 놀이를 한다든지 쉬는 것과 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X 이론은 대부분 사람들은 야망이었고 책임 맡기를 싫어하고 지휘받기를 좋아한다는 반면에 Y 이론에서는 조직 목표 달성에는 자기 통제라는 이런 능동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필요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또 Y로는 조직 관련 문제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창의력을 발휘 못한다고 전제하는 반면에 Y이론에서는 조직 문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력은 근무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관점이 정반대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죠? 또 동기부여라는 것은 생리적 욕구라든지 안전 욕구의 계층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에 Y로는 동기부여라는 것은 생리적 안전 욕구 계층에서는 물론 사회적 욕구 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 또는 자기 실현의 욕구 계층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전적 보너스를 제공한다는 거 이런 것보다는 칭찬이라든지 또 격려 또 표창장 이런 시스템이 훨씬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Y론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 뭐 규정을 만든다든지 기준을 설립한다든지 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강제되어야 된다고 반면에 Y론은 근무자들은 적절하게 동기부여가 되면은 일에 상당히 자율적이고 또 창의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론은 서로 인간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하나는 이제 기대와 효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기대라는 것은 영어로는 expectancy라고 그러고 효용은 availability, 그죠? availability, 그죠? 사람들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욕구들이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통합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욕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은 기대, 첫째 기대. 기대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특정한 욕구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과거 경험에 비추어 생각되는 욕구 충족의 가능성이 기대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의 욕구는 충족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효용은 환경 제약에 대한 지각이죠. 그죠? 어떤 욕구 충족을 가능케 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달성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기대와 효용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는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 작은 예로는 곤돌메기라는 연어 비슷하게 생긴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업주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살아있는 채 도시로 운반해야 되는데 어촌에서 거리가 장거리 여행이다 보면은 이 수족관에 싣고 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거의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이 곤돌메기를 한 마리 딱 집어넣어 가지고 운송을 해보니까 물고기 한두 마리는 잡아먹히겠지만 다른 많은 물고기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목적지에 달성해서도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와 효용이라는 조직 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무자들에게는 항상 적당한 자극을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동기부여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또 한편으로는 효용과 관련되어 있겠죠. 인도 코끼리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큰 말뚝을 박아서 쇠사슬로 묶어둡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어린 인도 코끼리는 쇠사슬 끊으려고 몇 번이나 몸부림치다가는 자기 다리에 상처만 있고 마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이 말뚝을 허술하게 해놓는다든지 쇠사슬에 묶어 놓지 않아도
코끼리는 이 쇠사슬을 뽑으려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게 된다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또 건들매기도 마찬가지죠. 이 건들매기와 작은 물고기 사이에서 이번에는 운송할 때 그 유리와 같은 이런 투명한 혹은 아크릴 같은 투명한 칸막이를 이래 두면은 건들매기 이렇게 작은 물고기 잡으려고 몇 번의 시도를 하다가 이게 자꾸 벽에 부딪혀서 못 잡게 되면은 이제는 이 그 투명한 유리 장벽을 걷어내도 건들매기는 더 이상 작은 물고기를 공격하거나 잡아먹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만치 이제 효용이라는 목표 충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얼마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에서의 이처럼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한다든지 전직을 한다든지 왜 그만뒀나, 왜 이전 회사를 때려쳤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직장 상사가 너무 나를 괴롭히더라든지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와 같이 일할 수 없어서 이런 인간 사회의 문제 혹은 정서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 상호작용이라든지 인간관계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일반적 개념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심리적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뭐 직장을 벗어나서 특정한 목적 없이 친구 사이라든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상호간에 형성되는 일정한 심리적 관계 그 자체를 인간관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뭡니까? 특정한 이데올로기라든지 또 정치적 편향이라든지 가치 판단의 의미는 개재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일반적인 그 인간관계, 그래서 대인관계 같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인하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반면에 학문적 개념으로 인간관계라는 것은 human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여러 인접한 사회과학을 배경으로 해서 뭐 심리학, 교육학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과학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행동이라든지 인간의 욕구 또 심리 상태와 변화 안정,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분석 연구해서 그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기술적 학문을 우리는 인간관계 학문적 개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상의 인간관계라든지 기술적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이 법률과 같은 제도적으로 구비되는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또 직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런 관계 말고도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휴식 시간에 가지는 또는 점심 시간에 가지는 이런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도 우리가 중요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메슬로우 같은 사람은 경영학 입장에서 이 인간의 욕구를 그렇게 5가지로 그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죠? 또 그 인간관계의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조직 사이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는 과학적 그 경영 혹은 관리의 기본으로 노무관리,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기술과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생산적 협동이라든지 QT, 퀄리티 컨트롤, QC이죠. 품질 관리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어떤 직장의 목표 또 사회적, 심리적 그 회사의 목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 측면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 다수의 관계와 같이 직장 집단에서의 그 구성원에 대한 규제력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직장에서의 왕따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 대부분은 그 많은 집단 속에서 그 집단 속에서 만족되기 때문에 집단 속의 갈등이라는 것은 순기능과 동시에 역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순기능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호소의 실험처럼 직장 구성원들 서로 단합하고 인하하고 해서 여러 가지 성취를 높은 성취를 얻는다든지 또 그 단기간에 어떤 과업을 마무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지나치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자기 업무에
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면 조직 내의 어떤 인간 행동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개인적 행동의 어떤 그 다른 욕구 충족이라든지 비공식적 행동, 또 공식적 행동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고 또 동기부여, 개인을 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의 과정이라든지 근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또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 또 상호 이해라든지 또 근로자의 인권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조직에서 연구되어야 할 그런 인간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장의 사기라든지 단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달리 표현하면은 직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자생적일 때 그 직장 회사의 구성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러나 직장의 분위기라는 것이 침체되고 해이하면은 구성원들이 대시에 복종하고 기회적으로 됐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어려운 회사 일이 생기면 나서려고 하지 않고 그저 윗사람에게 그냥 굽신굽신만 하고 기회만 이렇게 엿보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직장의 사기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모랄레라는 것이 모랄레이지. 모랄레라는 것은 조직이라든지 또 조직 구성원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성원 사이에, 회사의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분위기와 관련된 직장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영역에서의 업적이라든지 또 작업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타나는 만족감, 도덕적 만족감, 혹은 지적 만족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자기가 종사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전력을 다하려는 그런 정신 상태, 즉 일종의 심리 상태를 모랄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것은 살펴보면 뭡니까?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는 항상 어떤 의사결정력이 있어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은, 많은 업무에서 부하는 직장 상사의 어떤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든지, 직장 상사 결정에 따라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직장에서의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것은 상사의 지시와 더불어서 이행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집단 속의 구성은 항상 불가분서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하는 상사에 의존하고 또 상사는 부하의 어떤 그 업무 처리에 의해서 회사가 유지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 집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직장 상사와 동료, 또 선배, 후배, 직함이라든지 직급, 또 역할의 다수를 포함하는 그 회사라고 하는 집단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관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역동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집단이라고 할 때는 집단이라는 것은 특정한 조직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역할 분담이 있겠죠. 그죠? 부처마다 뭐 이런 또 직급마다 이런 역할 부담도 있고 또 능률 논리를 추구하는 그런 목표 달성 기능이라든지 또 교류 또 행동의 만족감이라든지 연대 또 감정 논리를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 유지 기능을 통해서 동료 의식을 고양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하에 초점을 둔다든지 서로 믿고 의존하는 이런 상호 의존 관계를 굉장히 권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직장 집단의 역할과 관련해서 효과 집단과 정보 의존이라는 걸 살펴보면 효과 의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욕구 만족은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많이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효과 의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의존 심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정보라든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을 더 바라는 이런 경향성을 의존 심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정보 의존은 반면에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집단성의 인지라든지 집단성의 의견, 또 태도에 의존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렇게 입수하는 그 정보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정보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아니라 부모 모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동호회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많은 우리가 정보를 얻자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모로 치면 이제 상당히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구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스크리닝하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걸러주는 필터링해서 자기에게 맞는 알맞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술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직장 집단의 어떤 이중 구조를 살펴보고 기능을 살펴보면은 직장이라는 것은 경영 조직의 부분 기구가 이렇게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일의 수행이라든지 목표 달성이라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겠죠. 그죠? 반면에 또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역시 집단 유지의 측면이 강조되죠. 그죠? 회사가 더 좋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자발적인 어떤 자생적 집단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제 회사의 이제 그 직장이라고 하는 조직, 직장도 역시 그 살아있는 유기체이겠죠. 그죠? 시간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직장에서의 어떤 조직 혁신이라는 것은 직장을 유지시켜 나가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종업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사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새로운 정보를 주입시켜주고 또 심지어는 뭐 큰 회사들은 뭐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은 선진국으로 보내서 이 기술을 1, 2년 이상 그 연수받아서 오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많은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비로 많은 그 재정을 할당하는 이런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직장의 그 기본과 풍토를 항상 쇄신하려는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죠? 서학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하는 것은 더 살리고 또 약점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을 장점으로 만들어 성화시켜가는 이렇게 이동시켜 나가는 그런 회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 효율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불필요한 그 군더더기를 걷어낸다든지 또 비용 부분을 줄이고 더욱 효율성을 위하는 이런 조직적인 노력, 아이디어를 뭐 수용하고 채택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사원들의 그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겠죠. 회사에 대한. 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속도에 빠르게 적응해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뭡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또 비대면 미팅 이런 것들을 더욱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인 그런 변화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회사 내에는 많은 그 부서가 있습니다. 부처. 이 부문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의사소통 잘한다든지 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회사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또 회사에서는 전원이 참가하는 그런 직장 운동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인하단결이라든지 또 뭐 과거에는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을 회사의 교육 그 프로그램에 도입해서 정신무장을 시켜나간다든지 또 직장의 또 회사 구성원들의 태도를 진작시키는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죠. 그죠? 회사라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면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하듯이 구성원들의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노력 또 개별 사원들의 리더십이라든지 능력,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능력을 개발해
하는 것도 회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떠나는 그 사원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 역시 커다란 그 사회 전체의 어떤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또 조직 혁신에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열려있는 누구나 다양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고, 다양한 그 아이디어, 또 다양한 사업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현실 가능한 것들을 채택해서 이후에 회사의 발전 전략으로 삼는다든지 의사소통은 굉장히 이제는 현대 회사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가고 있겠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구성원 사이의 진지한 그런 협동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죠? 또 회사는 여러 부서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고유적인 업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부처의 협력이라든지 또 행정적 조력이나 도움을 얻는 이런 일들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또 종업원들의 의식이라든지 태도를 이렇게 보양시켜야 합니다. 항상 회사는 뭡니까? 밝고 에너지 넘치고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죠? 회사 안에 혹시 사원들이 뭐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은 회사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회사를 난처하게 하는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직장이라는 것은 경영 조직으로 볼 때는 거기는 하부 체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회사의 큰 골, 목표라는 것을 중앙에 두고 기본 업무라든지 경영 방침 또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예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상단에 우리는 업무와 기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크놀로지, 직장 회사의 어떤 직원들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과업의 특성이라든지 또 임무의 어떤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또 업무 속도라든지 업무 과정 또 업무의 플로우가 있어요. 그죠? 아침에 9시 근무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또 공정상으로도 이렇게 생산 라인에서는 흘러가는 흐름이 있겠죠. 그죠? 또 공간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레이아웃 한다든지 또 기술 체계라든지 장치 또 기계 도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또 자동화된 기계로 대체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측면과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 우측 측면에서는 이제 회사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그 회사 사원들의 어떤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비헤이비어.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업무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 회사 사원들의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 요구 수준, 동기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개인에게 회사 사원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과제라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능력이나 기술에 비해서 높으면 포기하게 되죠. 그죠? 또 너무 많다, 너무 너무 용이하고 손쉬운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항상 직원이 능력에 상응하는 그런 과업들을 부여하는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고 또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시켜주는 또 회사에 대한 태도와 근무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회사에서의 그 사원들의 인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인성 형성에 관련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구조 제도 측면을 보게 됩니다. 회사 시스템이 이제 업무 분장이라든지 또는 직제 또 계층 부문이 이렇게 잘 편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죠? 그 부처마다 특유한 어떤 업무와 또 보편적 업무, 공통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또 권한을 규정해야 됩니다. 그죠? 차장의 뭐 전임 규칙, 또 부장, 과장의 어떤 그 정결 처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라는 큰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 인사제도라든지 승진 거죠. 인사 고과도 잘 파악해야 되고 뭐 그걸 점수화시키는 방식이라든지 누구나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 또 정보 또 보고를 또 이런 것들이 명료하고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근로상의 어떤 그
규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법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취업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들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또 회사에는 컬처가 있어요. 컬처, 문화풍토 측면. 우측에 제일 하단에 보면 회사의 관행이라든지 전통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의 집단 규범을 이루게 되고 또 회사의 사회적, 정서적, 그 문화적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어떤 그 영향, 생산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가치적인 우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각 부처에 있는 팀장들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개개인의 어떤 지도적, 회사에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 역시, 스타일 역시 그 중요한 회사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사 사원들 혹은 조직 성원들의 행동 양식을 한 5가지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결속형을 생각합니다. 결속형. 그래서 이제 모든 성원들의 모든 그 회사 사원들이 어떤 결과에 대한 자기 회사 가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산발적 의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되는 이런 결속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원료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의식해서 우회해서 애들은 그런 표현을 한다든지 발언을 하고 또 의견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이런 형태의 사원들을 원료형 사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억압형 그런 행동 양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수 의견이 전체를 지배한다든지 자기 어떤 주장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 분위기를 압도한다든지 또 그래서 다수 의견이라는 것은 여기에 밀려서 강압적인 의견이 통합된 이런 방식을 억압형 소위 이제 독재형 그런 사람들이 회사 곳곳에 나타날 수가 있죠. 또 타협형 행동 양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주장되고 또 서로 상대방의 설득 과정을 통해서 지극히 일부만 희생이 처리되는 그런 절충된 방식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방식을 타협형 행동 양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통합형이라는 것은 성은 모두 자기 자신 의견을 내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한 이후에 논점을 누군가 명료하게 해서 전원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위 아주 민주적인 그런 방식의 행동 양식을 통합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팀적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식도 사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팀 발표 주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앞서 설명한 X 이론이라든지 또 Y 이론 나아가서 이제 G 이론에 관한 여러 가지 팀별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동영상 하나 PPT 올려놨는데. A fascinating book called Reinventing Organizations. Author Frédéric Laloux recounts the evolving history of how people have worked together in large organizations and how new perspectives or paradigms have emerged over the centuries that unlocked new levels of prosperity as they became the predominant approach. In this video, we'll take a look at these paradigms, then examine how they can inform our thinking about adopting agile or lean approaches. Each new paradigm is described by its own color, has some unique characteristics, and some breakthrough ideas. And we'll look at some examples of organizations operating under each paradigm today. We will start with the oldest paradigm, described by the color red. The guiding metaphor for red is that of the wolf pack. Red emerged as people organized into tribes and was the predominant paradigm for centuries.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red include a powerful leader who inspires fear in the group's enemies and compliance within the group. Red is most useful in situations of chaos, where the powerful leader may be the only thing guaranteeing the survival of the group. The breakthrough ideas of red are command authority, where a leader can set a direction and people will follow, allowing them to work towards a common goal, and division of labor, where people can specialize in a specific type of work that benefits the overall group.
Examples of organizations functioning under the red paradigm today include the mafia, street gangs, and tribal militias. Red organizations are limited by the short-term perspective required to survive chaos. The next level, amber, evolved when the instability of fear-based power structures could not accomplish longer-term success. The guiding metaphor for amber organizations is that of an army. Amber emerged as hierarchical patterns like those invented by the Roman military under Julius Caesar and those used by the Catholic Church, enabled focusing on long-term goals, which are only possible under stable leadership, being based on status, not physical prowess. The primary characteristic of amber organizations is their strict hierarchical structure, leading to stability and exerting strong control over the lower levels in the hierarchy. The breakthrough ideas in an amber organization are taking a long-term perspective, instituting strong processes, and creating formal roles for various levels within the hierarchy. Examples of current organizations that have an amber perspective are most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most governments, and traditional churches. Amber organizations begin to hit their limits when conditions change that require new approaches. The next level, orange, evolved when entrenched amber organizations were unable to adapt to changing conditions. The guiding metaphor for orange is that of a machine. Orange emerged in the age of reason, along with the American and French revolutions, where individual meritocracy meant that the best ideas had a chance of competing regardless of an individual's status. The primary characteristics of orange organizations include competition within the organization and with other organizations, a focus on financial profit and growth, and a switch to objectives-based management, where leaders set the strategy.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수요일에는 직업 정보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